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3 47번째 시간 진행합니다. 총 벌써 167회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에서 증여세, 상속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46회에 대해서 증여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무엇인가 대강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갔다면 이번 47회 방송에서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을 한 15가지로 추격해 본다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그 질문들을 추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 중에 첫 번째 한 15가지로 한번 추격해 보죠. 첫 번째, 특히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죠. 그 다음에 장례 예식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상속세 문제,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우왕좌왕하다가 6개월을 넘긴다든가, 또 해외 거주자는 9개월을 넘기는 수가 있거든요. 이제 뭐 앞으로 또 아다시피 가문의 전쟁이고, 우리가 5천만 원만 유산을 남겨도 무조건 싸운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상속 등기가 늦어지거나 상속인들 앞으로 또 상속인이 정해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또 증여해놓고 증여세를 안 낸다든가 이랬을 때 국가에서는 페널티를 가하겠죠. 그래서 특히 상속인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신고는 해가지고 세액공제도 받고,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는 분명히 해놓자. 그 다음에 등기 절차는 나중에 받아도 우리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미등기란 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에 뭐 10년 후든 5년 후든 이게 일단락 됐을 때 꼭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해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해서 제3자한테 양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다툼이 시작 중이라도, 싸움 중이라도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5% 세액 공제를 받자. 과거에는 7%, 또 그전 년들은 10%였죠.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는 아다시피 납부지연 가산세를 이제 이렇게 가산세를 부과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 좀 틀린데 이걸 납부지연 가산금 해가지고 통폐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당한 가산금하고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하드는 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곳이라도 상속인이 남긴 전체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가표를 딱 잡아서 신고는 해놓고, 우리가 저 취득세 같은 것도 60일 이내에 잔금 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는데 돈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날로부터 신고를 취득세 영수증은 고지서는 발부해놓고 연체를 시키는 것하고, 재산세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은 무조건 신고는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10,000분의 3이랄지 이렇게 해서 가산금, 가산세를 물어도 되기 때문에 신고 납부 불신고세랄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산금에 대해서는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택해 가잖아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정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싸움 중이라도, 재산권 분쟁 중이라도 신고는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자. 이게 첫 번째 하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빠 네가 내라, 내가 내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나자빠지린다 그러나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보면 1년 단위로 500억에서 600억 저기가 이렇게 600억 정도가 가산세 가산금을 부과했다 그래요. 국세청 자료에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고조차 안 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증여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많은 증여하면 세 가지가 딱 떠올려죠. 왜냐면 부담부 증여, 뭐 기가 닳도록 많이 이제 증여. 그 다음에 저가 양수도.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런 어려운 말을 어떻게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말고요. 개념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은행에서 빌린 것 자체를 갖다가 내가 자녀한테 떠넘기면서 증여해 주는 것. 또 우리가 전세 보증금을 자녀한테 우리 아들한테 내가 아파트를 물려주는데 전세 보증금 5억 끼고 너가 증여 받아가라 이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다시피 요 부채 관계를 뛰어넘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양도세가 물려준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양도세는 많이 나올 수 있고 증여세는 적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잘 알아세요. 부담부 증여. 그 다음에 특수 관계인 간에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이제 저가로 양도를 한다든지 고가로 매수하든지 이렇게 증여로만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특수관계인할 때. 그랬을 때 우리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행위 부인이랄지 이런 것을 조례를 이렇게 정해놨죠. 그래서 대가하고 받아가는 대가하고 지금 시중에 시가하고 이걸 딱 두 개의 가격을 펼쳐놓고 예를 들어서 5% 이하로 싸게 팔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총 금액이 3억 이상 벌어지도록 사고팔고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그렇게 안 한다면 또 시가의 30% 또 3억 이상 이렇게 이게 벌어지게 되면 무조건 시가로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억짜리 나가는 아파트를 그냥 자식에게 5억에 매매한 것처럼 거래를 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30%도 넘고 3억도 넘으니까 무조건 이걸로 계산해 가지고 시가로 계산해 가지고 사고 판 걸로 해서 증여세를 물리겠다. 또 양도세를 물리겠다. 그래서 이런 저가 양수도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아주 쉽게 말하면 적당히 실거래 시가 수준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사고 파는 금액을 가액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면 되어 있어.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재산을 갖다 막 6억 5억에 계약서를 써서 양수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우리 시각으로는 그렇게 인정 안 하겠습니다. 다시 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할 거고요. 또 3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의 가액이 중요하다. 이걸로 하나 볼 수 있고요. 부담부 증여는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번에 이게 부담부 증여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양도세가 안 발생하는 게 뭘까요? 9억 이하이면서 1세대 1주택을 탁 넘겨주는 경우는 양도세가 없으니까 요 부담부 증여가 많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랄지 저가 양수도랄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런 것이 증여세에서는 있다. 여기 하나 더 한다면 뭐 이월과세 규정이랄지 5년 후에 팔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래서 요렇게만 이런 어려운 말들이 좀 있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한 거 부모 자식 간의 자금 거래가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이제 뭐 자식 간에 어떤 돈 거래가 돈 거래가 증여가 아니고 내가 차입 거래다.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6% 이상의 이자를 적정 이자를 드려라.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면 1억인데 4.6%면 1년에 부모에게 껐으면 460만 원 아닙니까? 뭐 12달이면 약 40만 원 이상씩을 어머니한테 껐으면 어머니 통장으로, 아버님한테 껐으면 아버님 통장으로 계좌를 입금시켜서 그거를 증여로 간주 안 받으려면 우리가 그 금전 대출에 따른 적정 이자율 4.6%. 작년 재작년은 8.5%였는데 이제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정도는 이자와 원금을 주고받은 거. 그다음에 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단서 사항이 있으면 만약 그때 1억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도 좀 적어놓고 뭐 공증 같은 거 큰 금액들은 공증 같은 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는 작은 금액들은 이렇게 적정 이자율을 주고받아라. 원금도 제대로 준 것도 남겨놓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랬죠. 그런 걸 해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돈 이자도 줘라. 이게 세 번째 하두고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업상속. 이것은 솔직히 중견이랄지 중소기업이랄지 좀 슈퍼 리치들에 대한 상속 방법이고 또 주식의 이동, 또 비상장 주식, 또 상장 주식에 대한 이동,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후 관리를 한다 이 정도로 하고 요새 이것이 많이 대두되죠. 왜 독일이랄지 일본 이런 데는 100년, 20년 동안에 이게 기업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 피상속인이 기업을 창업하신 분이 돌아가셔 버리면 우리 큰 그룹도 이러면 1조 원의 뭐 상속세를 낸다 이러듯이 작은 상속세를 중견기업에서는 상속세 내다가 기업이 이게 망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어떤 회사 이름도 대졌잖아요. 옛날에 손톱깎이 회사랄지 이런 회사가 상속세를 못 나가지고 지분 구조가 바뀌어서 오너가 바뀌어버리고 기업이 이렇게 가업이 상속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특례 조항을 걸어서 또 혜택을 주고 있지만도 이 부분은 중견이랄지 중소기업에 관한 거니까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좀 이렇게 차지해 놓고 가자. 그 다음에 5번에 가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동거주택이라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10년 이상을 사시다가 내가 상속인이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에서 이렇게 10년하고 이제 모시고 사는 거죠. 동거 봉양하는 거죠. 동거하면서 봉양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일 때는 주택가액의 80%랄지 또 5억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상속 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다. 그러면 이건 어디가 좋겠어요? 특히 고가주택, 그래서 집이 뭐 20억짜리도 있고 15억짜리도 있고 그러면 다음에 상속세가 상당할 것이다. 다른 재산까지. 아니 보통 재산이 20억 집에 사는 거나 15억 집에 사는 분들이 금융재산, 다른 뭐 채권, 다른 재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살고 있는 동거 봉양한 주택에 대해서 80%고 5억 중에서 적은 것을 택해서 이렇게 공제를 상속 가액에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겠다니 큰 혜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액 주택을 상속받을
그런 낌새가 있다 그런 분들은 세테크 전략을 한번 다시 짜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상속으로 인해서 봉양주택을 받을 때는 10년 이내에 뭐 파는 것, 옛날에는 5년 이내인데 상속주택을 10년 이내에 팔아라든지 몇 가지 바뀐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내가 받는 테이큰 쪽이 무주택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일 때 그렇게 동고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상속 공제의 혜택이 이렇게 크다. 맥시멈 5억, 그 다음에 상속주택 가액의 80%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주택에 한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배우자 공제하고 금융자산 현금으로 남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금융자산 공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되더라. 상속 공제가. 그러니까 30억을 공제를 무작정 해준다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애를 하나 든다면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가 살아 계시고 이제 두 부부가 사시다가 한쪽이 이제 세상을 등질 때 배우자가 살아 계시고 내 사랑하는 토끼 같은 아들 딸이 있을 때 배우자가 1.5를 이제 항상 50%를 더 받잖아요. 1 중에서. 그래서 배우자 부분이 상속을 자기가 법적으로 법정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공제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 이렇게 계산한다면 우리가 어떤 분이 계산을 한번 해놓은 것을 우리가 쭉 보니까 이럴 때 요 자산이 쉬운 말해서 한 70억 이상 되신 분들은 70억 이상 보신 분들은 이렇게 30억까지 최대 공제를 상속 재산에서 상속 총 가표 구간의 자산에서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상속세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30억까지 해주는 것은 우리가 증여할 때는 6억까지 배우자 증여에 공제를 해주듯이 30억까지 크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보다 해주는 것은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이룬 재산인데 내가 미안하지만 먼저 일찍 내가 하늘나라로 가니 당신이 10년, 20년 더 스트롱하게 살면서 이 돈 다 쓰고 와. 그리고 나중에 세금을 내. 국가에서도 같이 이룬 재산이니까 바로 세금을 다 걷어들이면 특히 우리는 모든 재산이 남편 앞으로 많이 돼 있었거든요. 가부장적이라. 그러면 세금 상속세를 다 걷어들여버리면 그 한쪽 남은 배우자가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예했다가 다음에 당신까지 세상을 등질 때 받아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여기 가업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지금 유예했다가 당신이 다음에 상속 처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 받아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고 유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단기 재상속 공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재산을 상속을 다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는데 받아가지고 이제 상속세를 냈거나 이제 공제 받았는데 또 한쪽 배우자분이 일찍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2번 내라는 소리냐? 거기에다 다음에 또 뭐 증여세 낸 것까지 해서 세금을 2번 내라는 소리냐? 그래서 그때는 아까 10년을 딱 잡아서 1년씩 쪼개가지고 10%, 20%, 30%, 10년이 지나면 다시 상속세를 내듯이 단기로 재상속이 이루어질 때는 공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돌아가셨다. 1년 이전에 100%, 1년 만에 또 다른 배우자가 돌아가셨다. 그럼 90%,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 재상속 공제 제도도 있다. 이게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조크로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떤 소선의 할아버님이 또 이렇게 큰 토지를 엄청나게 몇 마지기 수십 마지기를 물려주는데 또 세금 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영감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런 적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무조건 30억을 공제받는 게 아니고
법정 지분에 배우자의 법정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정 지분 아까 여기 1.5 그다음에 재산에 뭐 자식들 두 분의 그래서 이렇게 n분의 내 지분을 해서 거기에서 30억을 공제받는다 이렇습니다. 자, 이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아이, 그러면 요새는 노노라는 말도 있지만, 아버지가 100살이면 결혼 일찍하신 분들은 이제 아들도 70살이 넘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나이 차이가 안 나거나 또 배우자가 나이가 아내 쪽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랬을 때는 이건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때 뭐 동시에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를 못 받지 않느냐. 못 받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배우자 공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로 상속인이 아웃될 때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에게 재산을 20억 정도 이렇게 물려줬어요. 20억 이상이면 이제 40%죠. 할증이 이제 30%니까 요 이하면. 그런데 여기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한 2년 내에 돌아가셨으면 이건 좀 아까 단기 상속 공제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증 상속이랄지 이런 대습 상속이 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뭐 이거 죽고 사는 문제지만은 오늘 여기서 지금 6번에서 6번째 하두는 뭐냐면 이렇게 배우자가 30억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그걸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받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내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하두를 보겠습니다. 7번째. 7번째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10년이면 120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50만 원씩 매달 적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천만 원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한다 이러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나 귀찮아. 그냥 6천만 원을 일시불로 증여해 줄게 이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현가 할인율 그래서 많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옛날에 공부하던 생각이 나는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천만 원을 일시불로 증여했을 때 한 9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누어서 매년 할인 가격으로 매년 한 3% 정도 할인 가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일정한 월정액 분할주의 그러기도 하고 유기정기금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럴 때는 한 26만 원 정도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 똑같은 금액을 뭘 적금을 하나 둬서 100만 원짜리랄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유리하다. 일시불로 하던 거. 이런 질문을 좋은 질문 같아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또 특히 우리가 종신보험 같은 거 들을 때 우리가 상속인 앞으로 자기가 돈을 낸 것을 해서 피상속인이 망자 앞으로 하면 또 안 된다. 이런 우리가 정기적금이랄지 이런 보험 들을 때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7번 항의 하두는 200만 원, 300만 원씩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서 주는 것하고 일시불로 1억을 캐시로 바로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월정액으로 월정액 분할 증여가 유리하다.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한 3배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얘기는 하기 싫은 이혼이죠. 이혼 참 많이 합니다. 이장 이혼도 많이 하고 가장 이혼도 많이 하고 내년에 세법
우리 내년에 세법안 2019년 세법에서는 아예 이것을 문서화했다 그랬죠. 이제 이혼 이장 하지 마십시오. 사실거래가 확인되면은 추징하고 가산세 물려서 가산금까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가 가산세 그러면은 원래 세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행정적인 징벌 효과가 있어요. 가산금은 연체이자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건 세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혼을 했을 때 전번에 말한 것처럼 당연히 증여의 관계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세 폭탄 목적이 아니다면 손해배상 대가라면 상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손해배상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혼할 때 그런 대가라면 조세 폭탄 목적이 아니면 증여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말했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자료를 줄 것이 주지 말고 대물변제를 할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권을 소를 제기해서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 청구소로 해서 재산이 분할돼야지 장기부의 특별공제랄지 양도세 혜택이랄지 요새 같은 데 그 집에서 2년 거주한 거랄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물로 딱 주면은 그냥 목적물을 갖다 대물로 주면은 대물 변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세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혼도 기술이다. 이혼도 세택스 플래닝이 필요하다. 이혼이 얼마나 이 재테크 기술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가끔 우리 사무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수많은 재산을 10개의 종목 중에서 이거 아파트에 놓고선 누가 앞으로 오르고 내지 가치가 있는 곳을 부인이 갖는다, 남편이 갖는다 싸울 수도 있고 농지는 누가 갖는다, 누가 갖는다. 현금으로 다 팔아가지고 딱 줘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동안에 큰 집안들. 작은 집안에서 이혼하는 것은 아유 됐어 집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고생해서 이런데 큰 집안들 이혼은 이혼했고 재산권 분할 소원을 막 5년 4년 가잖아요. 막 그런데 이제 큰 집안의 이혼 집안은 좀 말이 좀 이상하네. 큰 자산이 있는 집안의 이혼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은 어떤 주식은 누가 갖고 누가 안 갖고 이건 평가를 얼마 해가지고 이자료를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재테크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한번 컨설팅을 이혼 전문가 변호사들하고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어떤 분이 한 70몇 억짜리를 가지고 이혼 소송이 이렇게 재산권 분할 소송이 붙었는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도 이건 주의하자. 요게 반대로 이장 결혼도 해서 있다 그랬죠. 저거 우리 신혼부부 행복주택 이런 게 탄료가 나면 발각이 되면 그냥 국세청입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페널티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하니까. IMF 때도 많이 했지만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9번이 증여자. 자, 우리가 여기 지워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상속세는 요 피상속인이 남은 재산에 대해서 곱하기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걸로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과세는 이 피상속인이 남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증여도 말이죠. 증여세도 이렇게 증여받아가지고 수중자가 받은 만큼 누가 내요? 수중자가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속세 증여세는 상징법은 수중자가 상속인이고 상속인이 수중자예요. 이렇게 내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연대 납세 의무를 그럼 무슨 말이냐? 증여를 해줬는데 수중자가 증여세를 안 내는 거예요. 미성년자고 잘 모르고 이게 또 안 팔리는 주식을 줘가지고 못 내거나 특히 여기 보면은 애국인에게 증여를 하거나 그러면 물려주는 수중자가 아니고 원래 수중자가 내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데 기부하는
사람이 낸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증여를 했는데 자식이 저기 예를 들어서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많이 그렇잖아요. 유학 가지고. 그럴 때는 연대 의무를 지게끔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하게 또 그 다음에 명예신탁의 증여 의제에 대한 것. 그렇죠. 그건 당연히 증여 의제다.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뭐 바꿀 수도 없다 그랬어요. 명예신탁에 의한 증여에서를 재산을 증여받은 걸로 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자가 연대 책임을 짓는다. 우리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이 있잖아요. 연대 책임이. 이런 말을 했죠. 상속세도 상속세가 한 3억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씩 줬는데 오빠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냥 너희들 상속세 다 내줄게. 그래도 요거는 증여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사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래 이렇게 다 하고 상속세는 내가 혼자 책임질게. 이런 아량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유류분 청구를 할지 이런 거 보면은 과거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제가 예를 든 거 지금 음마 아파트를 3억 할 때 팔아가지고 학자금 대주고 사업 대줬으면 잘 됐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요 피상속인이 부모님이 그때 안 팔아서 사업자금 안 대줬으면 요게 17억에서 20억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류분 청구할 때는요 돌아가신 날짜에 받은 유류분을 받은 사람,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이 받아간 옛날에 10년, 15년의 가격으로 치는 게 아니고 지금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런 말도 제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누가 내줘도 상관없다. 또 안 내면 상속재산에서 안 내면 다 이렇게 연대 납부 의무를 진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9번에 대해서는 이게 증여든 상속이든 연대 납부라는 개념이 있고 한 사람이 내줘도 되고 증여세는 안 그러죠. 증여세를 또 증여자가 내주면 이건 큰일이라요. 여기 아까 부담부 증여에서도 부담부 증여를 해가지고 딱 증여세를 홀쭉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국세청이 그걸 잘 관리해요. 5년 단위, 3년 단위. 저 은행의 부채를 누가 갚아주지? 저 전세보증금 누가 갚아주지? 그걸 아주 속된 표현을 칼같이 보고 있습니다. 엔티스에서 다 보고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자금 흐름을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럼 바로 증여 이렇게 되는 거죠. 추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대 의무까지 했고 열 번째는 이게 뭡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던데 어떤 분이 10억짜리가 상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상가가 하나 있는데 10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이것을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걸 팔아서 물론 상가에 융자가 좀 끼어 있는 것도 있고 융자가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이랬을 때 이걸 팔아가지고 부동산에서 이걸 파십시오.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하고 이 자체의 물건을 이 상가 물건을 증여를 해가지고 바로 못 팔겠죠. 이월과세가 5년 후에 팔아야 되겠죠. 이 상가를 15년, 10년 전에 샀으면 분양가가 쌌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5년 후에 이 따님이 판다 이 말이에요. 매매를 한다. 뭐 그때 가서 이월과세 안 걸리게. 이랬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이랬을 때는 뭐 두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상가를 증여해서 왜요? 공시가격도 낮고 상가를 증여해서 5년 후에 매매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증여 목적이 이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양도세도 좀 줄여보고 증여세도 줄여보고 오늘 상담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하나 더 할까요? 상담에는 어떤 분이 저기 시골에 대구 분인데 공시가격은 부동산에서 이 상가 사모님 파십시오. 토지더라고요. 토지인데 30억을 넘게 준다 그래요.
이게 현실이 이렇습니다. 30억을 넘게 주고 워낙 좋은 자리예요. 학원 자리고 이런 거 파신다 그러는데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는 13억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남편께서 가지고 계시고 이제 배우자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자녀가 3명이에요. 이렇게 자녀가 우애가 좋아요. 이랬을 때 이런 경우처럼 자 취득원가가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100배가 오른 거예요. 100배가 40년 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장난이 아니겠죠. 우리가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42%에다가 지방세까지 하면 뭐 46%, 42%죠. 이게 42%또 4.2 그러면 46.2%까지 물론 누진공제점 빼고 이렇게 40%가까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지금 토지를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5년 후에 팔게 되면 훨씬 더 세테크 플래닝을 절세를 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증여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작년 재작년보다 너무너무 3배 4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외로 매물 잠긴 형상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전번에 9월 21일 대책까지 9.21 대책까지 9.13 이 대책까지 10번 정도가 나왔는데 문제는 교각사루다 그래요. 교각사루. 부동산 시작 잡으려다가 솥불 고치려다가 소 잡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래가 안 돼 버리니까 지방에 특히 지방에 아파트 하나 받았는데 미분양 떠가지고 이제 나홀로에서 산다든지 거래가 안 되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일자리도 더 안 생긴다. 그래서 교각사루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 잡으려다가 워낙 중과세율 시대고 우리 조정대상 지역 내 규제 지역 내에서는 세금이 이게 68%까지 3주택은 68%까지 이게 중과세 시대니 아우 나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나는 좀 더 견뎌보고 이것을 갖다가 증여를 처리할 거야. 우리 자식이 나한테 살만한 돈이 있어. 그러니까 특수관계인 간에 이렇게 아까 저가 양수도로 할지 이렇게 거래를 해버릴 거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만 안 걸리게 적당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교각사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인가요? 10번인가요? 이 단독이랄지 우리 토지 있지 않습니까? 뭐 상업지랄지 잡종지랄지 농지랄지 이것을 요런 거 단독 특히 이런 게 많이 그래요. 단독을 부모가 허물고 요 위에 건물을 지어요. 건물은 자녀들 앞으로 짓고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거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세법 규정이 요 내가 자녀가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땅값을 내야 되잖아요. 저기 우리 건물은 내 거지만 대한민국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거의 유일해요. 외국은 같이 토지 및 구의 정착물이 같아요. 소유가.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정 지상권도 발생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5년간 이 토지의 가액 곱하기 0.2 해가지고 계산 상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안 넘으면 증여로 안 보는 거예요. 참 좋겠죠. 자, 어떤 부모가 토지를 한 60평 이런 것을 갖다가 그래 토지는 지금 물려주면 양도세도 발생할 수 있고 팔면 증여세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토지는 그대로 놔두고 너희들이 건물만 지어라. 건물만 지어서 여기서 임대 수익으로 나한테 다음에 사가라. 이렇게 사가라.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좀비속 간에 이렇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증여로 보지 않을까요? 했는데 그게 5년간 1억이 안 넘으면 큰 토지는 뭐 금방 1억이 넘겠지만 1억이 안 넘습니다. 그랬을 때는 증여로 간주 안 하겠다. 이게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세택스 플래닝이 될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특수 관계인들 간의 토지에 신축하는 거라 할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증여와 상속은 남하고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하고. 그래서 거의 특수 관계인하고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 관계인이 뭐겠어요? 내 우때에는 이제 할아버지 그렇게 하죠. 할아버지. 제가 나라 그럽시다. 나 이춘모 교수. 그리고 우리 아들. 이 녀석이 이제 장가를 갔다 이 말이에요. 백수를 면해서. 그럼 이제 며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 밑에 먼저 손자도 있고 여기서부터 보면 손자죠. 이랬을 때 증여 상속이 뭐가 어떻게 발생하겠어요? 여기서 발생하겠죠. 뭐 여기 뭐 우리가 상속법에 민법에 보면 6촌 이내의 혈촉, 4촌 이내의 인척, 기타 친척 이건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도 않고 잘 안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전비속 나의 전비속에서 발생하는데 요때 11번은 요 나라는 사람은 이춘모 교수는 아들에게만 이건 저 방송이지만 또 저 녀석들이 살다가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들한테만 재산을 물려줘 가지고는 10억을 물려줘 가지고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10만원 다 근데 일단 며느리한테도 준다 이 말이야.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 주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손자한테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게 흔히 말해서 분산하고 쪼개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그 며느리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 계산을 내가 하나 해온 거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10억을 요거 한번 해볼까요? 10억을 장남한테 그냥 주는 거하고 5억을 며느리한테 5억을 주는 것하고요. 이 증여세를 이걸 계산해 보면요. 약 5,400만 원이 절세가 돼요. 5,400만 원. 이렇게까지 이 절세가 많이. 근데 이제 손자, 손녀까지 또 이렇게 해서 또 하면은 이건 7,500만 원 정도가 절세가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이 중요한 10억만 가지고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에게도 증여를 해라 이 말이야. 좀 사람들은 찜찜하니까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증여를 해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증여 시점은 어디가 좋을 것이냐? 흔히 말해서 1월 1일 기준이냐, 6월 1일 기준이냐, 4월 기준이냐, 4월 30일 기준이냐, 5월 30일 기준이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6월 1일은 종부세하고 자산세 관계 있는 거니까 관계가 없어요. 요런 거, 그 다음에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동주택 가격이 발표되기 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날짜들을 정해놨는데 이럴 때는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를 때니까 그렇죠. 오른다는 가정하에 요새처럼 조금씩 이제 내리는 데라면 뭐 크게 사계절 중에 크게 변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고 해야 되겠죠. 빠를수록 이건 좀 미미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가족 간에 회의를 하셔가지고 분산하고 쪼개고 여러 사람한테 미리미리 나눠줬을 때는 제가 전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별명이 끝이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닌데 아름다운 시작이다. 이걸 나눠주는 것도 아름다운 시작이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면 꽉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줘도 문제가 있지만 적당히 세테크 플랜에 기반을 두어서 이렇게 분산해 놓는다면 굉장히 이렇게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면
아주 작은 부자하고 그다음에 큰 부자, 아주 중부자 그렇게. 그다음에 슈퍼 부자, 대부자 이런데요. 여기로 개념을 한다면 저는 이 정도는 50억 정도의 피상속인이 이상, 50억 이상 정도의 피상속인이 아버지 어머님이 상속 자산이 있는 분들은 요새는 또 30억으로 내렸다는 소리도 있는데 일단은 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한다. 사후관리까지 6개의 지방국세청이 있죠. 뭐 중부, 뭐 저쪽 우리 뭐 이게 총 200 몇 개예요. 우리가 이제 관할 세무서가. 그런데 이걸 한다. 내가 시즌 1에는 30억 정도라 그랬어요. 근데 뭐 이것은 그 규정을 보면 뭐 크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 동안은 이 상속, 예를 들어서 상속세 신고가 12월 30일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 상속세에 정부 결정 부과주의라 그러는데 정부가 팀을 꾸려서 자율납부가 아니고 오케이 사인이 어느 정도에서 나야지 제가 마음 편하게 해외도 좀 가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걸 내가 상속세 납부일이 이제 딱 오늘 끝났어. 12월 31일부터. 그러면 보통 이게 3개월.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딱 내놓고 어떤 분들은 그 심약하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면 가소 신고했다고 소명자료 내라 그럴까봐 또 자금 출조 내라 할까봐 잠을 못 자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는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좀 발벗고 자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또 많이 묻는 게 양도소득세든 이런 증여세든 상속세든 한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좀 괜찮다. 나머지는 이제 제일 많이 묻는 게 제척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척기가. 과거에 좀 굳은 일을 하셨나 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언제 돼야지 진짜로 이게 뭐 설마 그분이 옛날처럼 장롱 속에 뭐 골드바를 숨겨놓은 건 아닐 텐데 상속세, 증여세 제책 기간이 도대체 언제 내가 100% 맘 놓습니까 했을 때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했다. 정상적인 신고를 했다. 그러면 제책 기간은 10년이라 그래요. 10년. 우리 세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기, 부정, 포탈, 환급, 공제, 무신고, 거짓, 누락이면 15년. 15년짜리, 10년짜리. 그러나 무한대짜리가 있어요. 무한대짜리가. 이게 무한대짜리가 재산 가액이 50억을 초과한대. 그러니까 아까 50억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세법에서 9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9억이 10개를 갖다가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50억이 넘으면 자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사후관리도 좀 들여다보고 제대로 이 상속세를 내는 거를 디테일하게 보겠죠. 지방세무서,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무서에서 50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과세관청에서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라부터 안 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막 아까 막 골동품, 골드바, 막 현금, 그 다음에 뭐 무기명 채권을 갖다 놓고 막 속된 말로 배째세요 없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가제척. 그러면 여기서 1년 이내에 한다 그래서 30년이 지났어. 이게 그냥 채권으로 했네. 금을 갖다 했네. 골동품을 했네. 근데 국세청에서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영원이란 뜻이지. 영원히 안 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본래 이제 상속 재산 있잖아요. 골프 회원권, 부동산, 뭐 자동차, 모든 거 우리가 뭡니까 안심 요새 행자부에서 하는 거 원스톱 서비스 상속세 이렇게 쭉 우리 아버님이 뭘 가지고 있었나 이런 것을 그냥 이 피상속인 대표가 가서 한번 쭉 가르쳐 주잖아요. 안심 상속
뭐 서비스 제도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런 건 그랬는데 보험금하고 신탁재산하고 퇴직금은 일단은 간주 상속재산이에요. 이거를 간주하겠다. 상속재산으로. 뭐라고요? 보험금, 퇴직금, 그 다음에 신탁재산. 이것은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두 번째. 본래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세 번째가 추정상속. 이 말은 제가 많이 했죠. 1년 전에 캐시를 2억을 없애버렸다. 2년 안에 5억을 얻다가 할때 부채를 또 많이 져버렸다. 이래가지고 재산 처분의 대가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예금 순 인출액이 또 어디로 없어져 버려서 돈을 통장을 빼가져 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1년 이내에 2억 그 다음에 2년에 5억이 사망일로부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 추정하겠단 말이에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 부담액이 갑자기 늘었어. 아니 내일 모레 어떻게 돌아가실 분이 빚을 10억 졌다고 상속재산에서 빼달라는 거야. 이런 것은 추정상속으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겠다. 추정상속은 내가 소명을 하면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간주상속재산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냥 인정 때린다. 인정과세처럼 인정 때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담보를 제출한 다음에 마무리해라 그래요. 담보를 제출한 다음에 요새 1.8%죠. 그래서 5년 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5년 내에 연부 연납을 신청한다든지 돈이 없으니까 또 하여튼 좀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그다음 뭐 물납 제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5년 이내에 연부 연납 제도도 있다 이렇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48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의 상속세 증여세는 약 100분간 이걸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시간에 48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중요하게 앞으로 바뀔 세법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세 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